이번 영상에서는 건강한 인생과 함께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곤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믿었던 노후, 과연 정말로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힘들게 일하며 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고 자식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는 늙으면 그 덕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74, 74세 되신 한 어르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노후 대비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으며 그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돈과 집, 그리고 자녀가 과연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나이 70이 넘어 인생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어르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4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저의 노후는 걱정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일 겁니다.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넉넉한 예금도 있으며 번듯한 아들도 있습니다. 제 삶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윤택했습니다. 제 인생은 큰 굴곡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시절 보기 드물게 저 하나만 낳아 기르셨습니다. 덕분에 집안 형편은 넉넉했죠. 어릴 적부터 저는 주위 친구들보다 훨씬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은 명절에나 맛볼 수 있던 사탕을 저는 질리도록 먹었고, 다들 형에게 물려받은 헌옷을 입을 때 저는 언제든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발 뒤꿈치를 들고 어른들이 드시는 고기 국물을 부러운 듯 쳐다볼 때 저는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국을 혼자 배불리 먹곤 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으로도 사랑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우수해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공기업에 들어가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안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갖추어 어디를 가나 존경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상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저를 잘 내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가족은 매년 여행을 다녔고 셋이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저처럼 공기업에 입사했고 직장에서 만난 지금의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성실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집도 샀고 아들, 딸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며 자네는 참 복도 많아. 인생이 너무 순탄하잖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있고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고 효자 아들이 있는데 노후가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비록 아내가 70이 되던 해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곧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외로움도 늙음도 심지어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으니까요. 매일 아침 느긋하게 차를 우려 마시고 베란다에 화초를 다듬고 오후에는 따스한 햇볕을 쐬다가 가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요리를 해서 저 자신을 대접했죠. 집에 있기 답답하면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 풍경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반년 전, 그 평범하고도 끔찍했던 사고가 제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베란다 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물뿌리개를 들고 화초에 물을 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을 정리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발밑이 미끄러우면서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제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뒤통수를 화분 진열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끔찍한 통증과 함께 현기증이 일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이마를 타고 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개미가 된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밖의 아파트 단지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소리쳐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휴대전화가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최대한 뻗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끌어당겨 겨우 휴대전화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 뚜, 뚜. 신호음은 계속 울리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마의 피는 계속 흐르고 고통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저는 옆집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10여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마를 7바늘이나 꿰매야 했고 오른쪽 다리는 골절되어 깁스를 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방금 회의 중이라 무음으로 해놔서 못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게 묻어나는 건 피로감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달은 쉬어야 한다더구나.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며칠 병원에 계세요. 제가 퇴근하고 들를게요. 저는 순간 멍해지며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네가 며칠 와서 날 좀 간병해 줄 수 없겠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일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휴가 내고 간병할 여력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 처보고 좀 오라고 하면 안 되겠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몇 분 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대답은 상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아버지, 집사람이 불편하대요. 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인데 며느리가 간병하는 게 남녀 유별도 있고 남들 보기에 좀 그렇다고 불편해서 못하겠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74, 곧 8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데 남들 시선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아들의 우물쭈물하는 말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 사실은 저를 돌보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식과 며느리가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저는 그저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짐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노후 대비는 그저 저만의 착각이자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사람은 가장 약해졌을 때 비로소 의지할 곳 없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주고 사람을 썼습니다. 겉보기엔 돌봐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돈만 밝히고 일은 대충대충 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는 대충 밥만 차려주고 몸도 건성으로 닦아준 뒤 구석에 박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10분이 넘도록 꾸물거리다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거기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보며 잠시만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잠시가 30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재촉이라도 하면 얼굴을 찌푸리며 어르신은 참 요구하는 것도 많으시네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주고 산 서비스가 고작 이런 태도라니. 가장 참기 힘든 건 음식에 대한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병호는 지인들이 과일이나 간식을 사오면 그에게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보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조금 비싼 샤인머스켓 포도를 한 상자 샀는데 제가 2알 정도 먹었을까요? 그는 스마트폰을 보며 능숙하게 껍질을 까서 자기 입으로 쏙쏙 집어넣더군요. 제가 빤히 쳐다보자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치아도 안 좋은데 포도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그러고는 계속 먹어치웠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나중에는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그 방 어르신은 매일 족발이랑 통닭 시켜주던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세요. 제가 어르신처럼 짠돌이는 처음 보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화를 참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돈 50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썼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특히 입주 간병인은 더 귀한데 지금 이 사람을 자르면 당장 누가 저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무시당해도 참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써도 참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라는 그 거만한 태도도 참아냈습니다. 이런 날들도 다리가 나으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저는 간병인을 내보내고 다시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왼쪽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도 약간 돌아간 것 같고 말이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 중풍입니다. 앞으로 장기간 와병 생활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어 다녔는데 이제 반신불수가 되어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니 운명은 절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할 때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무참히 쓰러뜨립니다. 병실 천장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침대맡에 앉은 아들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꼭 집으로 모실게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매일 출근해야 하니 저를 돌볼 시간이 없고 며느리의 태도는 이미 지난번에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간다면 그건 보살핌이 아니라 억지 떠맡음이 될 겁니다. 밥 먹는 건 의무가 되고 목욕은 골칫거리가 되고 화장실 수발은 짐이 되겠죠. 저의 모든 일상적인 욕구가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억지로 저를 떠맡은 사람들의 짜증 섞인 표정을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제 발로 요양원을 택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요양원은 편안히 노후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규칙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시간이 타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침 식사는 7시 30분. 1초만 늦어도 국물도 없습니다. 점심은 11시 30분.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삼켜야 합니다. 저녁은 5시 30분. 이 시간을 놓치면 따뜻한 밥은 없습니다.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이곳은 밤 9시만 되면 소등하고 자라고 재촉합니다. 집에서는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었지만 요양원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오갑니다.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불평하고 사소한 일로 얼굴을 붉히며 다툽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그곳에 배어있는 노인의 냄새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이 많다 보니 요양보호사가 제때 치우지 않으면 형언할 수 없는 지린내가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복도에서는 밤새 기침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뒤척이며 앓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너무나 크게 들려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집이 아닙니다. 집과 같은 자유도 안락함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쌓인 돈이 안전망이고 4명의 아파트가 안식처이며 자식들이 든든한 의지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드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통장의 돈은 그저 병원비 낼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아파트는 저 혼자 덩그러니 놓인 네 벽일 뿐. 제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떠다 주지 못합니다. 자식들은 그들의 삶을 사느라 바빠 영원히 내 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 바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밥을 짓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면 비록 혼자 살더라도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선택권은 박탈당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습관을 남에게 맞춰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조차 사치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에 대해 거창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베란다까지 걸어가 하늘을 볼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만약 언젠가 이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길 생각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집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몸, 건강뿐입니다. 건강만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쓰러지는 그날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짐과 질병, 간병인의 냉대, 요양원의 비참함을 겪으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 집, 자식, 노후의 보장이라 믿었던 것들이 결국엔 기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건강이 사라지면 외부의 모든 조건은 무의미해지거나 심지어 족쇄가 됩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일찍이 이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비우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주도권을 쥐는 방법입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삶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멀리해야 할 4가지 욕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가볍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마치 가지가 무성한 나무처럼 밖으로 뻗어나가려 했습니다. 더 많은 햇빛과 비를 원했고 부와 명예, 인맥을 움켜쥐려 애썼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끊임없이 뭔가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70이 넘으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듭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듯 우리도 순리에 따라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만족과 비움에서 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근심한다 라는 말이 있지요. 70년을 살아왔다면 인생의 길은 거의 다 걸어온 셈입니다. 부귀영화, 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집착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아까워 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어떤 이는 은퇴 후에도 권력을 놓지 못해 간섭하려 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쫓아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이런 집착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불안하고 피곤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행한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욕망이 너무 많아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는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뺄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 멀리해야 할 4가지, 즉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식욕색욕 내려놓으십시오. 첫째, 재물욕을 멀리하고 만족하십시오. 70세의 돈이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병원비를 내고 걱정 없이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집착하면 그것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제 이웃에 사는 72의 박영감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어서 임원을 지냈고 은퇴 후 연금도 빵빵하고 집도 있습니다. 편안히 살면 될 텐데 그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대신 주식 시황판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제는 2% 떨어졌는데 오늘은 오를까? 이 예금 금리가 낮아졌는데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나? 혹여나 손해를 볼까봐 매일 전전긍긍합니다. 한 번은 주식에 큰 돈을 넣었다가 며칠 만에 폭락하자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더니 그가 후회하며 말하더군요. 하마터면 내일 해를 못 볼 뻔했네. 그 돈이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돈은 중요하지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쓰지도 못하고 가버리면 그 돈은 결국 남의 차지가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 콩셔라의 콩셔취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70이 넘어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아끼지 말고 적당히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편한 곳에서 주무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물건도 사세요. 노자가 말했듯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족을 알아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결국 인생 끝자락에서 남는 건 얼마나 벌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살았나입니다. 둘째, 권력욕을 버리고 담백하게 사십시오. 나이 들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돈보다 권력이라 합니다. 은퇴해서 직함도 권한도 사라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은퇴해서도 집에 있지 못하고 옛 직장을 기웃거리거나 후배들에게 훈수를 두려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셨지만 후배들은 그를 꼰대라 부르며 부담스러워하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 끼어들어 훈계를 하다가 새로운 젊은 팀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언은 감사합니다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깨끗이 물러나는 것임을요. 은퇴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건 권력욕입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젊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늙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노인들은 편안하게 해주어야 러저안지 합니다. 어른의 품격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휘봉을 내려놓고 책임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자유를 즐기십시오. 셋째, 명예욕을 버리고 순리대로 사십시오. 명예는 바람과 같아서 불고 나면 흩어집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나이 들면 그 모든 게 시간의 흐름 속에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교수 출신인 한 지인은 은퇴 후에도 학계에서의 지위를 잊지 못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의 논문을 보며 평가하고 SNS에 끊임없이 의견을 올리며 자신이 잊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실 고향에 내려가 꽃이나 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재를 열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은퇴하고도 학계에 남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무료 도서관을 열었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타인의 시선,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우리는 작은 티끌일 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속도대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감각적 욕망, 색욕, 식욕을 멀리하고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노년의 삶은 은은한 차샤와 같아야 합니다. 담백하지만 깊은 맛이 있어야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늙어서도 쾌락과 자극을 쫓으며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제 지인 중 부유했던 한 분은 밤마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술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늙어서 낙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놀아야지라고 했지만 결국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의사에게 경고를 듣고서야 멈췄습니다. 지나친 감각적 쾌락은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70 이후에는 말초적인 자극보다 정신적인 즐거움을 찾으세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독서나 서예 같은 취미, 자연을 거니는 산책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진정한 행복이 깃듭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했지만 늙어서는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지혜입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이 족쇄들을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놀라울 만큼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 가벼운 마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인생 후반전을 위한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